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루TV. 오늘은 권력에 칼이 된 세자의 의문의 죽음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루TV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순조 27년 2월 9일 새벽, 한문밖들에는 대신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돌바닥 위에는 밤새 내려앉은 찬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붉은 관복자락이 바람에 스치며 바스락거렸고 가끔 장화굽이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오늘 무슨 일인지 들으셨습니까? 뒤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질문을 받은 이는 고개만 살짝 돌렸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앞을 향했다. 더는 묻지 말라는 신호였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자리였다. 보통 이 정도로 대신들이 모이면 누가 먼저 입을 떼느냐를 두고 은근한 신경전이 오가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앞줄에 서 있는 몇 사람 때문이었다. 김조순, 김희재, 김유근, 안동 김씨가였다. 그들 주변만 자리가 비어 있었다. 대신들은 자연스럽게 한두 걸음씩 거리를 두고 섰으나 시선만은 자꾸 그쪽으로 쏠렸다. 누군가 먼저 말을 붙였다가는 눈밖에 나는 순간 그날로 끝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한 중년 대신이 결국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고개를 숙이며 낮게 입을 열었다. 대감, 오늘 명은 혹시? 말끝을 흐리는 순간 김조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먼저 닿았다. 곧 알게 될 것이네.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굳었다. 대신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섰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들이 눈치를 보며 슬쩍 자리를 바꿨다. 누가 먼저 입을 여느냐보다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자리였다. 멀리서 북소리가 한 번 울렸다. 둔탁한 소리가 공기를 눌렀다. 한문이 열릴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뒤쪽에서 아주 낮은 귓속말이 오갔다. 전하의 명이라지만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전하의 명이 아니라 저분들 뜻이겠지. 둘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괜히 들리면 좋을 것이 없었다. 한문 앞에 선 대신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질 명이 무엇이든 결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었다. 한문 앞의 침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정조가 죽고 어린 임금이 즉위에 한 뒤 조정의 힘은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대신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는 정도였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자 인사도 재정도 군사도 중요한 결정은 늘 같은 집안을 거쳐갔다. 그것은 바로 안동 김씨.
그 이름이 오르면 다른 말은 필요 없었다. 벼슬 자리는 그 집안에서 정했고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은 느렸다. 반대로 눈밖에 나면 이유가 없어도 자리에서 밀려났다. 조정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둘 깨달았다. 말을 잘하는 자가 오래 남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입을 열고 닫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괜히 나섰다가 틀린 편에 서는 순간 끝이었다. 명분이 아니라 줄이 중요한 시대였다. 앞줄에 선 안동 김씨 인물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분명한 신호였다.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을 거스르는 순간 이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것. 그래서였다. 한문 앞에 선 대신들이 그토록 조용했던 이유는 북소리가 두 번 더 울렸다. 둔탁한 소리가 뜰을 가르며 퍼지자 대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문으로 쏠렸다. 잠시 후 닫혀있던 문이 안쪽으로 천천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승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두 손에 접힌 종이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비만기였다. 비만기라 함은 임금이 직접 써서 내리는 비공식 명령문을 말한다. 대신들이 동시에 자세를 고쳐 잡았다. 소매를 정리하고 허리를 낮추었다. 방금 전까지 귓속말을 나누던 이들도 입을 닫았다. 발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다. 승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전하의 비만기이시다.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 한마디에 바람 소리마저 멎은 듯 했다.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전하께서 이르기를. 짧은 서두가 지나가고 곧바로 핵심이 떨어졌다. 세자로 하여금 국사를 대리하게 하고자 한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몇몇 대신이 고개를 들었다. 서로 눈을 마주쳤다. 대리청정.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었다. 이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명이 아니었다. 보통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가 터져 나와야 했다. 밤을 새워서라도 말려야 하는 일이었다. 임금이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조정의 균형이 흔들린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누군가는 앞으로 나와 반대의 상소를 외쳤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를 말리며 논쟁이 붙었을 것이다. 심하면 자리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그게 조정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다. 반대도 없고 논쟁도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이 입을 열자 나머지가 따라붙었다. 마치 정해진 순서처럼 뒤쪽에 서 있던 한 대신이 씁쓸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반대하는 법도 잊은 것 같군. 그런데 지금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찬성의 말이 쏟아졌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뒤쪽 대신 하나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반대는 없는 건가? 옆에 있던 이가 급히 발꿈치로 쳤다. 입 다물게. 이미 늦은 말이었다.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가 있었다. 승진은 아무 말 없이 비만기를 접었다. 그 순간 앞줄에 서 있던 안동 김씨 인물들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비만기는 왕의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이 가능했던 이유는 안동 김씨 권력 구조 안에서 허용된 결정이 실행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그렇게 오늘 일은 이미 끝난 것이었다. 대신들이 하나둘 물러서려는 순간이었다. 한문 안쪽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느렸다. 바닥을 짚는 소리가 가볍지 않았다. 사람들이 동시에 몸을 낮추었다. 순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걸음도 예전처럼 힘이 실려있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멈출 듯 이어졌다. 그는 한문 앞에 서서 대신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 먼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자 옆 사람도 따라 숙였고 뒤쪽까지 순식간에 퍼졌다. 그걸로 충분했다. 순조는 더 보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붙잡는 사람도 없었다. 붙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잠시 후 다른 발소리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일정했다. 가볍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세자였다. 아직 젊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다. 그는 멈추지 않고 한문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대신들 사이를 한번 훑어보았다. 아주 짧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선에 몇몇은 고개를 더 숙였고 몇몇은 시선을 피했다. 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발 앞으로 나섰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 순간 앞줄에 서 있던 김조순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이날 조정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왕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세자. 그러나 대신들 중 몇몇은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 판이 그대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대리청정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종묘 제례가 끝난 직후 대신들은 아직 숨을 고를 틈도 없이 편전으로 불려 들어왔다. 의관들이 자리를 잡기도 전이었다. 세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의식 누가 맡았는가? 짧은 물음이었다. 순간 방한 공기가 굳었다. 서로 눈치를 보는 사이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이조 판서 김희교였다. 신이 감독하였사옵니다. 절차가 틀렸다. 세자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몇몇 대신의 눈이 크게 떠졌다. 김희교의 표정이 굳었다. 세자는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장도가 늦었고 순서가 어긋났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왕시 제례다. 짧은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변명하는 사람은 없었다. 변명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세자가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곧바로 김희교에게 향했다. 이조 판서 김희교.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다. 전 이조 판서 이희갑, 김재창. 이름이 하나 더, 둘 더 이어졌다. 그리고 월봉 2등 감한다. 숨이 새어나왔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체면이었다. 그것도 안동 김씨와 얽힌 인물들이었다. 김희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자는 이미 다음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이번에는 고개를 완전히 들었다. 형조 참판 이우수, 좌포장 유화원. 두 사람이 동시에 움찔했다. 파지. 짧게 끊었다. 둘이 급히 앞으로 나섰다. 저 소신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자가 잘랐다. 민가를 부수고 여인을 끌어낸 사건. 편전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막지 않았다. 판단은 길지 않았다. 세자는 손을 들어올렸다. 끝난 일이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우수와 유하원은 그대로 무너져 내리듯 물러났다. 그 자리에 남은 대신들은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처음으로 사람들은 깨달았다. 세자가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소문이 한양 바닥을 훑고 지나갔다. 종로, 광통교, 남대문 장터까지 같은 말이 퍼지고 있었다. 들었어? 세자가 사람을 잘랐다더라고. 그것도 높은 벼슬아치들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궁궐 안에서 벌어진 일을 바깥 사람들이 쉽게 믿을 리 없었다. 그러나 곧 다른 말이 더 붙여졌다. 종로 한복판에서 형을 집행했다더군. 백성들 다 보게 했다던데. 그제야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벼슬아치가, 그것도 탕관오리가 백성들 앞에서 형장을 맞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다. 이제 좀 달라지는 겁니까? 장터 한쪽에서 누군가 물었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한 번은 몰라도 계속 그러겠어? 그래도 사람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궁 안에서는 소문이 더 빠르게 돌았다. 편전 앞 복도에서 마주친 관리들이 낮게 말을 주고받았다. 오늘도 인사건 올라온다지? 이조 쪽은 다 막혔다더군. 둘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지나가던 내관 하나가 그들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요즘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했다. 이조와 형조 쪽 방안은 더 조용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서로 기다리는 눈치였다. 결국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이번 건 올립니까? 잠시 침묵.
다른 이가 고개를 저었다. 확인부터 하게. 말끝을 흐렸다. 다들 알고 있었다. 괜히 올렸다가 이름이 불리는 순간 끝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날 이후 조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자가 살아남는 자리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조정 안의 말소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편전으로 향하는 복도에서는 발소리만 울렸다. 이전 같으면 인사건이나 인물 이야기가 오갔을 자리인데 지금은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회의 자리도 달라졌다. 상소문은 올라왔지만 예전처럼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 줄을 쓰고 멈췄다. 다시 고쳐 쓰고 또 멈췄다. 누군가 이름을 적었다가 곧바로 지워버렸다. 확실한가? 낮게 묻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은. 대답은 흐려졌다. 그걸로 충분했다. 이름 하나 잘못 올렸다가 그 이름이 그대로 불리는 순간 끝이었다. 그래서였다. 요즘 상소문에는 이상하게도 결정적인 이름이 빠져 있었다.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도 적지 않는 이름, 서로 눈치를 보며 넘겼다. 책임도 판단도 조금씩 뒤로 미루었다. 그 사이를 파고들듯 세자의 결정은 더 빨라졌다. 보고가 올라오면 오래 보지 않았다. 몇 줄만 읽고 바로 결정을 내렸다. 그대로 시행하라. 혹은 부적절하다. 다시 올리라. 짧았다. 설명도 길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훨씬 무겁게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무 빠릅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고개를 저었다. 빠른 게 아니오라.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게 이어 말했다. 망설이지 않는 것이겠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조정은 결정을 미루는 곳이 아니라 결정을 피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 긴장 속에서 결국 사건이 터졌다. 세자가 인사를 건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유군에게 명이 내려졌다. 평안도 관찰사로 나가라. 조용했지만 무거운 명이었다. 편전하니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다. 김유군은 고개를 숙였지만 바로 물러서지 않았다. 저하, 소신은 말을 꺼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보통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명을 받들어야 했다. 지방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말을 돌렸다. 직접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뜻은 분명했다. 가기 싫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대신 몇 명이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시선을 바닥에 떨구었다. 누구도 그 말을 말리지 않았다.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세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래서 보내는 것이다. 짧게 말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김유근의 입이 닫혔다. 거절은 거기까지였다. 며칠 뒤 그는 결국 길을 떠났다. 사건은
그 길 위에서 벌어졌다. 서흥에서 하룻밤을 묵던 날이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한 사내가 찾아왔다. 퇴임한 아전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문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 김유근은 만나지 않았다. 쫓아내라고 했다. 그걸로 끝났어야 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잠시 후 그 사내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우통을 벗고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비명 소리가 터졌다. 문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뒤엉켰다. 그리고 잠시 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날 밤 사람이 죽었다. 김유근의 일행 중 일부가 칼에 맞아 쓰러졌다. 피가 방 안 바닥을 적셨다. 그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게 더 큰 문제였다. 며칠 뒤 이 사건이 조정에 보고되었다. 편전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누군가 낮게 숭얼거렸다. 하필이면. 다들 같은 생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안동 김씨의 핵심 인물이 평민에게 칼을 맞은 것이었다. 그 자체로 체면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세자가 내린 인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권력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사건이 보고된 뒤 조정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한문 앞에서의 침묵이 눈치를 보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서로를 의식하는 침묵이었다. 편전 안에서도 회의 자리에서도 누구도 쉽게 입을 여지 않았다. 말 한마디가 어느 편에 서는지를 드러내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안동 김씨 쪽 인물들은 더 말을 아꼈다. 직접 나서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쪽을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었다. 누가 누구와 가까이 서 있는지,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작은 것들이 하나씩 계산되기 시작했다. 그 반대편에서 세자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 길게 말하지 않았고 결정을 미루지도 않았다. 보고가 올라오면 자르고 문제가 보이면 바로 손을 댔다. 그 사이에서 조정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었다. 누군가는 속으로 계산을 했고 누군가는 줄을 바꿀 타이밍을 세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여전히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다. 김조순이었다. 그는 여전히 앞줄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처음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 번은 세자를 향했고 한 번은 대신들 사이를 훑었다. 짧은 시선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판단이 담겨 있었다. 지금 이 판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뒤집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세자는 대리청정 2년 만에 조정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세자는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둘러 앙김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불과 2년 만에 3, 4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그러니 누가 봐도 세자는 앞으로
막강한 힘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자는 20살을 간 넘긴 나이에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었다. 야곤에서는 왕세자의 병세를 심상치 않게 보고 급히 진찰을 청했다. 세자는 이미 각혈 증세를 보이며 몸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날 야곤은 감히 유골탕을 올렸고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에는 자음광화탕을 연이어 처방하였다. 그러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25일에 이르러 자음광화탕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자 야곤은 처방을 복령보심탕으로 바꾸었고 26일에는 다시 귀용지황탕을 올렸다. 처방은 계속 바뀌었지만 병은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27일 순조는 김조순과 조만영에게 입직을 명했다. 세자의 장인인 조만영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리청정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던 김조순까지 함께 부른 이유는 분명치 않았다. 그 선택은 상황을 수습하려는 조치라기보다 오히려 사태의 중심을 제대로 짚지 못한 판단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사이에서도 치료는 계속 이어졌다. 29일 야곤의 요청으로 전판관 박지한이 의료진에 참여했다. 임실형광과 전주판관 등을 지닌 그는 의학의 밝은 인물이었다. 이날은 주교 등심다의 용례 안신환을 더해 올렸는데 이는 박지한의 판단이 반영된 처방의 가능성이 컸다. 5월 1일에는 가감이사탕이 올려졌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효과가 있었던 듯. 5월 2일 야곤의 신하들과 전 현직 대신 그리고 규장각 각신들이 회정당에 모였다. 모두가 직접 세자의 병세를 확인하려 한 것이다. 이날은 청화음을 올렸다. 그러나 다음 날에도 같은 처방이 이어지자 세자가 직접 입을 열었다. 석고 이전과 시호 1.5푼을 더하라. 다시 다려 드리도록 하라. 그는 스스로 처방을 가감했다. 그 모습은 마치 한때 정조가 약방의 처방을 직접 살피며 조절하던 때를 떠올리게 하였다. 하지만 그 결단 속에는 이미 단순한 통제가 아닌 병을 붙잡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 스며들어 있었다. 5월 4일 순조는 장녀 명홍공주의 남편인 동령위 김근을 별도로 입직하게 하였다. 이날 병세가 다소 완화된 듯 세자는 희정당에 나아가 전 현직 대신과 규장각 각신들을 다시 입대시켰다. 이튿날인 5월 5일에도 세자는 특정당에서 대신들과 각신들을 불러들였다. 이날은 자음화담탕을 드리면서 인삼을 한 전 줄이도록 명했다가 곧 다시 한 전을 보태도록 지시하였다. 처방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세자가 이미 병세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날 세자는 전승지 정약용을 의료진에 포함시켰다. 정약용은 순조초 노론벽파에 의해 유배되었다가 순조 18년에 풀려나 고향 마제에서 은거 중이었다. 세자가 병상에 있던 순조 30년, 그는 이미 69세의 고령이었다. 세자는 그를 부호군으로 담부하였는데 이는 여러 후보 중에서 선발하는 절차가 아니라 단망으로 바로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곧
정약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호출의 의미를 직감하고 있었다. 이미 가망 없는 병이기에 자신을 부른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자칫 처방과 투약의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세자를 진찰한 그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약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병에는 반드시 써야 할 약재가 있는데 내 집에 있소. 급히 사람을 보내 가져와야 하오. 약원은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즉시 사람을 마제로 보냈다. 그러나 마제는 서울에서 100리가 넘는 먼 거리였다. 약재를 구하러 떠난 그날 5월 6일 묘시 효명 세자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너무도 허망한 죽음이었다. 5월 9일 궁 안에는 아직 향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세자의 관이 놓인 자리에는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좌의정 이 상황이었다. 그는 말없이 의금부로 향했다. 그리고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신이 상약의 직을 맡고도 정성을 다하지 못하였사옵니다. 여기서 상약이라 함은 왕의 약을 먼저 맛보는 자리를 말한다. 그 말 한마디는 곧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순조는 그를 벌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관을 보내 위로했다. 그 순간 궁 안의 공기는 묘하게 뒤틀렸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그 침묵을 기회로 읽었다. 그리고 그날 사헌부가 움직였다. 대사헌 김양순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건강하던 세자가 갑자기 붕어한 것은 치료의 과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조용하던 조정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곧 칼날이 되어 한 사람에게 꽂혔다. 이 명운, 첫째도 그의 죄요, 둘째도 그의 죄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의 시선들이 한 방향으로 쏠렸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의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양수는 멈추지 않았다. 이를 용서한다면 이 나라의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왕의 판단을 정면으로 겨누는 선언이었다. 곧이어 사헌부의 상소가 이어졌다. 국청을 열어야 한다는 요구였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명분, 그러나 그 아래에는 누군가를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숨어 있었다. 그날 사간원과 홍문관까지 가세했다. 조정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밀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왕은 움직이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 그 거부는 오히려 더 큰 파문을 불렀다. 이튿날 다시 상소를 올렸다. 또 거부했다. 그리고 5월 10일이 사헌부 지평 오치순이 나섰다.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다. 그의 시선은 의관을 지나 더 높은 곳을 향했다. 예조판서 홍기섭, 초기 치료에서 제조가 독단으로 약재를 더했다 합니다. 조정이 술렁였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다. 치료의 실패를 개입으로 바꾸는 말이었다.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누군가 숨을 삼켰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이어졌다. 인삼을 시험했다는 말이 퍼졌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자들 중 놀라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 말은 이미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문제가 병이 아니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뒤집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세자의 죽음은 끝났지만 조정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치순의 상소가 올라간 직후 궁 안의 공기는 단숨에 바뀌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한 사람을 지목해 끌어내리는 신호였다. 그 중심에는 예조판서 홍기섭이 있었다. 그는 세자의 병에 인삼이 좋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약재를 더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모인 공좌에서 거리낌 없이 말했다. 그 한 행동이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죄의 증거로 바뀌고 있었다. 순조는 곧바로 결정을 내렸다. 홍기섭을 파직시키고 그 자리에 이희갑을 임명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의심은 의관에서 대신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정은 방향을 잡았다. 이제는 홍기섭이다. 5월 12일 3사의 목소리가 한 방향으로 향했다. 애통합니다. 홍기섭의 죄를 어찌 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슬픔이 아니었다. 이미 유죄를 전제로 한 선언이었다. 옥당의 신하들까지 가세했다. 공세는 점점 더 거세졌다. 하지만 순조는 선을 그었다. 파직. 그 이상은 없었다. 그 결정은 오히려 또 다른 균열을 만들었다. 그때 사관원, 정원, 송송룡이 나섰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갔다. 근원을 캐보면 홍기섭의 죄는 이 사람이 시킨 것입니다. 조정이 숨을 죽였다. 그가 지목한 이름은 공로판서 김노였다. 이제 화살은 한 사람을 넘어 보이지 않는 손을 향하기 시작했다. 홍기섭은 먼저 탄핵되었으나 김노의 죄는 태연히 넘기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국가에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다. 권력의 배후를 끌어내리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6월 22일 드디어 가장 무거운 인물이 움직였다. 김조순. 그는 직접 입을 열었다. 겉으로는 세자의 지문 인용이 잘못되었다는 해명을 위한 상소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3사에서 공공으로 논의한 바, 그 말이 이와 같음은 당연합니다. 그 한 문장, 그것은 곧 공격을 계속하라는 신호였다. 대사헌이 상소 초본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사실 역시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때 위축되었던 앙김 세력,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7월, 신윤록이 결정적인 상소를 올렸다. 그는 이름 4개를 적었다. 김노, 홍기섭, 이인부, 김노경. 이 네 간신을 함께 조사하여 그 죄를 밝히소서. 조정이 멈추었다. 이들은 누구인가? 모두
세자의 최측근이었다. 살아있을 때 가장 가까웠던 자들, 그들이 죽음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너무도 이상했다. 만약 세자의 죽음이 진실로 의문사였다면 의심받아야 할 자들은 따로 있었다. 대리청정으로 밀려났던 자들, 권력을 잃었던 자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칼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났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었다. 권력을 되찾기 위한 반격. 세자의 죽음은 끝났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싸움은 이제 막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궁 안의 공기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앙김 세력의 공세는 멈출 줄 몰랐지만 순조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그가 홍기섭을 끝내 더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단순한 진상규명이 아니라 배후에서 조종된 정치 공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곁에 있던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한때 그의 권위를 떠받치던 존재, 세자. 바로 그 세자가 죽었다. 그 순간부터 순조는 혼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8월 28일, 결국 순조는 결단을 내린다. 3, 4를 모두 물러나게 했다. 공세를 멈추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더 무거운 이름들이 움직였다. 영의정, 남공철, 좌의정, 이상황, 우의정, 정만서. 3명의 정승이 동시에 나섰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노경을 국문해야 한다고 말이다.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다. 순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내가 어찌 경들과 3, 4의 말을 거부하겠는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다. 다만 내가 지키고자 한 것이 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말했다. 세신을 보호한다. 세대를 이어 나라를 지켜온 신하들. 그들을 지키는 것이 왕의 도리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허나 따르지 않을 수 없구나. 그 말은 패배였다. 그 다음 날 처분이 내려졌다. 김노는 남해로 유배되었고 이인부는 벼슬을 빼앗기고 쫓겨났다. 김노경은 강진 고금도에 위리에 안치되었다. 그들의 목숨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조가 끝까지 버틴 결과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세자가 왜 죽었는지. 대신 다른 이야기가 퍼졌다. 그들이 전횡했다. 아하, 그들이 권력을 휘둘렀다 하지 않나. 진실은 사라지고 죄목만 남았다. 세자가 아끼던 4명의 신하. 그들은 세자가 죽은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모두 조정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조정은 다시 한쪽으로 기울었다. 앙김의 세상. 그렇게 조선을 바꾸려 했던 한 젊은 세자의 시도는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끝나고 말았다. 그의 이름은 나중에야 불렸다. 효명세자. 훗날
익종으로 추존된 인물,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한 장면이 남아있다. 그의 시대를 잠시 스쳐 지나간 소년, 훗날 개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인물이었다. 그 이름은 바로 박규수.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매천야록 속에 살아있다. 그는 밤을 좋아했다. 궁을 벗어나 아무도 모르게 거리를 걷는 것, 그것이 익종, 곧 효명세자에겐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서울 북쪽 자하동에 이르렀다. 그때였다. 무너진 담장 너머에서 맑고 또렷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치 옥이 부딪히는 듯한 그런 소리. 낭랑한 독서 소리였다. 세자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담장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조용한 집안. 등불 아래 한 소년이 책을 읽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세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기척을 느낀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호위하던 무관이 먼저 나서 외쳤다. 대가께서 도착하셨다. 소년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다. 그가 바로 박규수였다. 일어나라. 세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박규수가 떨리는 몸을 일으켰다. 세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박규수가 대답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다.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독서를 좋아하는구나.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내가 너를 쓰겠다. 단 한마디였다.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다. 그러나 이튿날 소문은 온 성 안에 퍼졌다. 세자가 직접 찾아갔대. 아이고, 어느 집의 소년을 눈여겨보았다지. 사람들은 술렁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박규수는 달라졌다. 그는 더 깊이 책을 읽었고 더 멀리 생각하려 했다. 누군가 자신을 보았다는 사실, 그것이 그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막 시작되었을 때 그 해 세자가 죽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너무도 허망하게 박규수는 소리내어 울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을 알아본 사람, 자신을 불러낼 수 있었던 사람, 그 가능성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실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박지원의 손자로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시작점에는 효명세자와의 짧은 만남이 있었다. 그가 살아있을 때만 그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그가 죽자 모든 것은 흩어졌다. 권력은 다시 옛 자리로 돌아갔고 조정은 다시 외척의 손에 넘어갔다. 그리고 조선을 다시 바로 세우려 했던 마지막 시도는 그와 함께 사라졌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할 수 있었던 한 시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효명세자는 짧은 기간 동안 조정을 직접 장악하며 권력 구조를 흔들었고 대신들의 태도와 조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죠. 조정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자가 병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변화의 흐름은 한순간에 끊어지고 말지요. 이후 조정에서는 병의 원인을 밝히는 대신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고 세자의 측근들은 하나둘 축출되고 맙니다. 결국 권력을 잃었던 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되찾으며 조정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말지요. 특히 효명세자와 박규수의 짧은 일화는 세자가 새로운 인재를 통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그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나라의 큰 희망이 사라져버린 사건이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